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업로드하고 관리하기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 보면은 수정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htAccess라는 파일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우리말로 제목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우리말로 나와야 되고요. 보통 이게 이제 워드프레스가 미국 방식이니까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는 제목을 영어로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쓰던 우리말로 쓰던 간에 국제적 표기법에 의해서 우리말도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요.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말 제목이 내용은 나오는데 우리말 제목 주소창이 우리말로 되어 있을 때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htAccess라는 이 파일을 수정을 해서 그거는 어디에 있었다?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htAccess라고 하는 거 변경하기라고 있어요. 그렇죠? 요 변경하기 들어가서 요 내용으로 다 뜯어 고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책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텍스트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 동영상이나 이미지, 그림들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 웹사이트에다가 우리 서버에다가 올리기에는 솔직히 양이 너무 적잖아요. 이 100메가 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천상 용량을 뭐 가로 세로 해상도로 따졌을 때 가로 해상도로 했을 때 한 800 정도면 돼요. 뭐 가로가 뭐 4000 이런 거 해봤자 의미 없어요. 전시회하는 것도 아니니까. 가로가 한 500에서 800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예.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다 올리냐면은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리는 것보다는 저기 어디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유튜브에도 나타나고 내 홈페이지도 있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강좌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서버에다 올려놓으면은 문제가 동영상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트래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트래픽. 만약에 100메가짜리 동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 100메가짜리 동영상을 누군가 한번 클릭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는 어때요? 요거 다툼 사이트는 트래픽이 100메가예요. 용량도 100메가지만. 그러면 50메가짜리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두 사람이 클릭해서 동영상을 쭉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날 트래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은 클릭해도 나오지가 않아요. 홈페이지 자체에 접속이 안 돼요. 그럼 하루가 지나야 그 다음날이 돼야 트래픽이 풀려요. 근데 그 트래픽을 풀어달라고 하면 돈을 내야기도 하고 카페24는 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 말자 그러면 다음날 자동으로 풀리는데 급한 경우가 있으면 풀어달라고 이제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요금이 이제 올라가요. 관리비가. 불편한 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용량은 무제한인데 저도 트래픽이 있거든요. 한 3기가 정도 트래픽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 불편하다. 그러면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다 올려놓으시고 블로그에다 이미지를 올려놓으시고 그 블로그에서 링크를 걸어도 돼요. 그래도 돼요. 여기다 직접 이미지를 올리는 경우보다도 여기는 주로 글자를 쓰고 뭐 쇼핑몰 같은 이제 테마 같은 거 올려야 되고 플러그인 같은 거 올려야 되니까는 그런 거 업로드용으로 쓰시고 그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그 크라우드로 네이버 크라우드라든지 아니 네이버 블로그에다 올려놓고요. 네이버 블로그 비공개 하시면 돼요. 블로그에다가 사진을 잔뜩 올려요. 그리고 비공개 하시고 이미지를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블로그 자체는 비공개로 내용은 못 보지만 거기에 링크를 걸었던 이미지들은 다른 데서 링크 걸려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는 또 무제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게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판단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야 아무래도 공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들은 있죠.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면은 이미지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미디어라고 있어요. 미디어.
왼쪽에 관리자 모드로 미디어. 그럼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라이브러리. 그럼 라이브러리에는 제가 지난주에 제 얼굴 하나 올려놓은 거 있었는데 여기 이제 사진을 좀 올리고 싶다, 그림을 올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다 올리시면 돼요. 예. 여기에다가 파일 올리기 눌러가지고요. 파일을 선택하셔도 여기서 클릭해갖고 우리 열기 하는 건 다 아시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다? 보세요. 여기 컴퓨터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자료를요 마우스로 잘 보세요. 얘를 창이 이렇게 전체 창이 돼 있을 때는 창을 줄이지 말고 화면을 좀 올려놓고 바꿔놓고 보여드릴게요. 얘를 드래그해서 저 상단에 이렇게 갖다 대면 그쪽 창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마우스 띄지 말고 그대로 여기다 이제 던져 놓으시면 업로드가 돼요. 그리고 파일을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다시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을 선택해서 열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나는 지금 내 컴퓨터에 사진을 열어놨거든. 이렇게 열어놨거든. 이렇게 열어놨는데 여기에서 다시 파일을 선택해서 다시 거기까지 찾아가려면 귀찮은 거야. 그럴 때는 그냥 내 컴퓨터 창에 있는 이런 그림을 블럭을 잡아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트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올려놓으면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예, 크롬 브라우저가 그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안 쓸 거니까 어차피 다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서 삭제할 거는 삭제해야지. 굳이 다 할 거 아니니까. 예, 전 연습 삼아 올린 것 뿐이고요. 이런 것들 뺄 거는 좀 빼야 돼. 그 다음에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저작권이 있는 사진들,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저작권이 있죠. 이 사진은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일본 초상화라고 하는 그 유명하신 분이 사진을 보냈더니만 서울시에서 우리 서포터들 사진 보냈더니 이따구로 그려갖고 온 건데 초상권은 저한테 있지만 저작권은 또 이 초상화 작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초상권을 갖고 있는 제가 이제 제 사진이니까 올려놓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서브센터, 중부센터 뭐 로고니까 제가 뭐 썬드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여기다 욕을 쓸 것도 아니고 나쁜 의미로 쓸 것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미리 올려놓고 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글을 쓸 때 여기 보면 이제 색을 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색을 쓰기 할 때 미디어를 추가해가지고 있는 미디어를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다시 업로드를 해서 필요한 거를 또 가져와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필요한 이미지들은 준비해 놓는 게 좀 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미리 다 올려놓거나 링크를 걸어놨는데 모르고 이제 이 사진을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여기에 이미 올라가 있잖아. 근데 모르고 이 이미지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이미지 안 나오지.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 그 내용은 뭐 123쪽 다 나와 있고요. 124쪽에 보시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 이미지의 속성 정보를 입력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미디어에 가면 이런 이제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지들. 타이틀이 있고요. 캡션이 있고요. 대체 텍스트 있고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그림이 제가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 볼게요. 이미지 주소 복사. 그래서 여기 빈 탭에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메모장으로 열어서 붙여넣기 보면은요, 꼴이 굉장히 작다.
너무 크다. 잠깐만 좀 줄여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여요. 지금요. 이상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붙여넣기 딱 눌렀더니 요렇게 보이네요. 2017 요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보이네. 또 아까 똑같이 보이죠. 여기는 우리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1분 초상화 수정 924 곱하기 1024라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2017년 7월 1일 7월 달에 2017년 7월 달에 1분 초상화 수정 924에 1024 해상도로 그렇게 이름이 밖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요 이름이 뭐로 올라갔나 한번 볼게요. 다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미디어에 가보면 요거요. 타이틀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렇죠? 타이틀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캡션, 대체 텍스트 설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쓰셔야 돼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착각 사진을 찍으면 사진 파일명이 뭐라고 찍히는지 아세요? 스마트폰에서 사진 찍으면 일반적인 디카로 사진 찍으면요. 제 거는 이제 니콘 카메라인데 DSC0001.jpg 이렇게 들어가요. 1번서부터 사진을 찍었다고 하면 이제 한참 찍다 보면 DSC 9999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스마트폰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2017 0723 그 다음에 1046 25.jpg 이렇게 들어가. 2017년 7월 23일 10시 46분 25초에 찍혔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일반 스마트폰은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날짜 근거는 나오잖아. 몇 월 며칠 날 찍었다라는 날짜 근거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여행을 갔어. 근데 파리야. 파리 예를 들어서 뭐 공원을 갔었다. 그럼 파리 공원 첫 번째 그림 같으면 1.jpg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게 낫지 않느냐. 의미를 주자. 뭐 가족 여행, 뭐 어디 장소, 뭐 어떤 상황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의 사진이 여러 개가 있으면 만약에 그런 사진이 한 10장 넘어가면은 01, 02, 03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게 10장 내외라면 10장이 안 된다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들어가고 하고 의미를 줘야지. 장소, 의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줘야 알아보기가 쉬워요. 일단 파일명은 그렇게 해주고요. 일단 파일명을 그렇게 해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유럽 여행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럽 여행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미지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유럽 여행에 연관된 이미지가 쭉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찍은 유럽 여행 사진도 나오겠죠. 검색의 대상이 되겠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놓고 DSC0001 찍어놓으면은 이게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뭐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2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검색엔진 최적화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는 잘 안 나와 있죠. 설명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자세히 또 보시면은 뭐 좋은 컨텐츠가 잘 정리된 웹사이트 구현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컨텐츠를 잘 정리하래요. 컨텐츠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름을 잘 쓰자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쉽게 검색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은 아까 업로드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캡션, 대체 텍스트, 뭐 캡션은 이제 뭐예요?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 대체 텍스트는 뭐냐면 이 이미지가 깨질 수도 있죠. 이미지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지. 이거는 무슨 그림이었다. 뭐 일본 초상화 이정민 훈장의 얼굴 모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알 수 있겠죠. 뭐 보면은요. 예전에 제가 만든 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에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들. 근데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그렇죠? 설명이 없어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얘도 워드프레스를 뭐를 좀 하나 만들어 봤다고 제가 보여드리긴 보여드렸었는데 창이 열리는지 좀 볼게요. 예. 자, 설명이 안 뜨네요. 여기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이 뜨게끔 제가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뜨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왜 다 멈췄지? 잠깐만요. 어머? 어머? 요런 거 이게 글자인데 얘를 보시고 나면은 뒤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데 이렇게 클릭하면 보이고 다시 뒤로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게끔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렇죠? 이미지마다 그런 걸 해놔야 되는데 이게 좀 뭐가 깨진 것 같다. 원래는 그걸 써놨었는데 모르고 다 지웠는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굴 갖다 대면은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시각장애인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시각장애는 이게 뭔지 어떻게 하냐고. 이미지가 있다라는 건 얘기는 알 수가 있지. 이미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알 수 있는데 얘가 무슨 이미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이 이미지가 무엇입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서술해줘라 이거죠. 자, 한번 캡션을 써볼게요. 서울시 서포터즈 공사에서 제작된 일본 초상화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본 초상화 이정민의 일본 초상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써볼게요. 자, 그리고 뭐 그림은 뭐 그것밖에 없는데 이제 들어가면 무조건 쓰면 들어가요. 그렇죠? 설명은 제가 좀 길게 이런 식으로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썼으니까 저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실제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실제 그림으로. 요 그림이잖아요. 요 그림. 이게 왜 안 뜨지? 갖다 대면 떠야 되는데. 그래서 이 홈페이지 소스를 보면은 뭐가 막혀 있나? 여기 보면은 일본 초상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게 보이고, 제일 앞줄인데 여기는 아니고, 갖다 대면 떠야 돼요. 설명이 떠야 돼. 마우스를 딱 갖다 대자마자 떠야 돼. 근데 왜 안 떠? 타이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 홈페이지도 오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밑에 설명이 뜨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설명이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근데 이미지에서 갖다 대니까 복순만이 살 길입니다. 뭐 여기는
열강으로 보답하고 열공으로 화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게 뭐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백투스쿨인지 이게 물음표인지는 시각장애인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줘야만이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 그거를 여기에 지금 설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글을 쓸 때, 이미지 글을 쓰실 때 중요한 거는 요 이미지마다 그런 것들을 잘 넣어주세요. 특히 여행을 갔다 그러면은 그 여행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처럼 뭐 유럽 여행하면 거기에 내 사진도 검색 대상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쓴 글이 검색을 했을 때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만들어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26쪽 중요한 말이 나와 있네요. 지난 기까지는 수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페이지는 뭐냐면 고정 메뉴. 여기 지금 우리가 글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블로그처럼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 블로그처럼 쓰는 게 아니라 고정 메뉴를 하나 만들어야 돼. 고정 메뉴. 메뉴판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메뉴판. 그래서 뭐 공지사항 누르면 공지사항이 나오고 뭐 인사말을 클릭하면 인사말이 나오게끔 이렇게 인사말이 나오게끔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예, 만들어 놔야 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고정화 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정적인 컨텐츠라고 되어 있어요. 뭐 회사 소개 이런 것들. 근데 그때마다 상품 소개를 하거나 어떤 글을 올리는 거는 글을 쓰면 되죠. 글쓰기, 포스트 쓰기를 하면 되고. 근데 지금은 당장에 페이지를 안 만들죠. 왜냐면 이런 메뉴판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 거예요. 예. 페이지 만드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개념은 그렇다. 그 다음에 예시에는 거기 뭐 블로그나 그때 있었던 뉴스거리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글 쓰는 포스트는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어요. 이 글의 성격이 어떤 글이냐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카테고리 만드는 거 해봤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페이지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냥 고정적으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페이지는 그런 게 없다더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27쪽에 댓글 얘기가 나와요. 댓글. 아직은 댓글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누군가가 댓글을 쓰겠죠. 훈장님 어디에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강의하는 거예요? 하고 올릴 수가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거기다 댓글을 직접 다시는 경우도 있고요. 연락처를 공개해서 그런지 문자가 와요. 저한테는 문자나 전화가 오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서 글 쓸 때 전화나 문자 하기는 그렇지. 그냥 댓글 쓰는 게 편하겠죠. 특히 쇼핑몰 같으면 어떨까요? 댓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물건을 써봤는데 어디가 나빠요, 불편해요, 뭐 써봤더니 아주 좋아요, 예뻐요, 가격도 저렴해요, 뭐 배송이 빨라요, 뭐 이런 글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런데 스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산 사람만 댓글을 쓰면 괜찮은데 지나가는 객들도 다 댓글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실에 여기 보면 방명록에 질문 답변이 있었어요. 질문 답변에다가 아무나 들어와서 글을 쓸 수 있게끔 글쓰기권을 줬더니만 댓글이 한 몇천 개가 달린 게 있어요. 글이 한 몇천 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다 어디로 넘어가 자동으로. 내용도 안 보이고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로그인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이 개인 정보잖아요. 솔직히가 이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대한 내용을 쓸 수도 없어요. 여기는 이 예전에 만들어진 거라. 그러니까 아예 회원 가입을 안 하고
글을 쓰지 마세요라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보단 우리들끼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럼 강의 시간에 만나서 질문하면 되는 거고, 제 연락처 아실 테니까 문자 보내면 되고.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는 그냥 질문 답변을 막 포문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궁금하시면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근데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한 몇백 명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 지웠어요. 왜냐면 그런 개인정보가 이 안에 들어있다가 털려버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 삭제했어요.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는 얘기는 회원을 다 탈퇴시키는 거예요. 강퇴. 강퇴. 근데 그분들은 강퇴 당했는지 몰라. 회원 가입한지도 모르고, 몰라. 자체를 몰라. 다음에 와서 글을 쓰려 그러면, 또 회원 가입하면 되고. 제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또 삭제하고 그래요. 개인정보가 여기 남아있으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요게 제로보드라는 거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뭐 월등히 좋은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안 능력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야, 얘가. 예. 워드프레스는 보안 성능이 좀 좋은데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얘들은.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글을 썼으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기다 클릭을 하고 중부센터를 소개합니다. 그럼 클릭하고 누군가가 여기다가 이제 댓글을 달 수 있겠죠. 저야 로그인해 있으니까 뭐 제가 댓글을 다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댓글을 단단 말이야. 이제 그런 댓글에 관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스팸 처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댓글을 쓰면은 자동으로 댓글이 올라가게 할 거냐, 관리자가 오케이 해야 올라갈 거냐 이거죠. 그러면 오케이 해서 올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주인장 마음에 드는 것만 오케이 할 거 아니야. 주인장 나쁘네요 라고 하면 또 안 올릴 테고, 주인장 예뻐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올릴 거고, 이럴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여기도 회원 가입하는 기능이 있어요. 회원 가입하는 창을 열어서 회원 가입하고 그 사람들의 권한을 줘서 어느 권한이 되면 댓글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관리자가 너무 불편해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런 것들은 있다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128쪽에 보면 이제 댓글을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댓글을 검토하시면 되니까는 그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그런 거 있네요. 129쪽에 워드프레스의 댓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라이브리라는 소셜 댓글 시스템을 사용하면 워드프레스와 함께 자신이 운영한 다른 웹사이트나 블로그 댓글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능이 있대요. 라이브리 이런 거. 예, 그 밑에 그림이 있네요.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또 회원 가입을 해서 뭐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내 워드프레스 사이트는 뭐고 내 블로그는 뭐고 다 해서 거기다 이제 한꺼번에 글이 올라오는 거를 이제 알려주면은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좋고, 이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직접 다니면서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블로그는 언제 보게? 블로그에다 글 쓸 거 아닙니까? 글 쓸 때는 글 쓰러 내 블로그에 가고, 댓글은 댓글 보러 여기 들어가면 이중화 작업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제 말씀이 정답이 아니라 그냥 댓글만 관리하는 거라면 얘가 편하겠지만 우리가 댓글만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 글도 써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글 쓰러 가면 관리자 화면에 댓글이 올라왔네 하고 뜨거든. 그러면 들어가서 댓글을 보고 거기도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뭐 누가 응원차 이러면 뭐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그런 소통을 해야 네이버에 활동지수라는 게 올라가요. 이 워드프레스는 활동지수가 없습니다. 워드프레스는 활동지수가 없지만 네이버는 카페, 지식인,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포스트 다 활동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글을 쓰잖아요. 내가 글을 쓰면 내 글이 하나 올라갔어. 근데 1년 단위에 한 번씩 써. 그러면 활동지수는 꽝이지만 일주일에 2개씩 썼어. 꾸준히. 그럼 이 사람은 열심히 활동하는 멤버 하고 내신 성적이 쫙 올라가요. 근데 누군가가 댓글을 남겼어. 근데 댓글을 보지도 않아. 응답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쪽 부분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댓글을 내가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른 블로그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가서 댓글도 쓰고, 그럼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저한테도 댓글을 남기겠죠. 그러면 제가
또 댓글을 보고 예 댓글 써줘서 감사합니다 소통하고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죽치고 살라는 얘기겠지 나쁘게 표현하면 바쁜데. 그러니까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올인하는 사람이 이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네이버 블로그도 글 많이 쓰고 또 댓글도 많이 달고 댓글에 응답하고 소통하는 사람들 지식인에 누가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해주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글이 그 사람이 활동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글을 쓰면은 그 글이 우선순위로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번 글을 썼는데 오 얘가 제일 위에 있어.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충실히 쓰다가 꾸준히 안 쓰다가 또 쓰기도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우연찮은 게 글을 썼는데 저기 탑에 올라갔어요. 제 글이 한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볼 거 아닙니까? 탑에 올라갔으니까 신기해서 볼 거 아니에요. 봐도 내용은 별거 아니었을 텐데 저도 어떤 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뭐 300, 400 방문자가 3, 400밖에 없었는데 통틀어서 어느 날 하루에 10,000명이 다녀가고 그 어느 날 보니까 토탈이 50,000이 되고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을 했어야 돼. 막 글도 쓰고 소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몰랐었어요. 아주 오래전 얘기라. 이제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냥 똑같아요. 방문자도 없고 뭐 이런 거. 물 들어올 때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막 다녀갈 때 오케이 하고 막 거기에 올인을 좀 했으면 더 많은 그래서 뭐 파워블로그는 아니더라도 거기 지경까지 갔을 수 있었던 가능이 있었을 텐데 뭐 꽝이에요 꽝. 그 블로그가 그 블로그인가? 67,948이네요. 예, 오늘 다녀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일요일날 누가 이거 볼 것도 아니겠지만 예전에는 뭐 하루에도 뭐 몇천 명씩 다녀가고 막 그랬었던. 예, 근데 이제 반짝 그러더니 이제는 뭐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블로그는 그런 게 있어요. 네이버도 있습니다. 뭐더라? 그 티스토리 들어보셨죠? 티스토리는 다음에서 운영하는 전문 블로그고 이 다음 블로그는 일반 블로그고 그 다음에 트위터 있죠?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에다 글을 쓰면 여기도 올라와요. 페이스북에서 글을 쓰면 트위터로도 갈 수 있고 트위터에다 글을 쓰면 페이스북도 올라가게끔 다 링크를 걸 수가 있어요. 사이트에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라이브리처럼 통합해서 관리하듯이 제가 한번 글을 쓰면 글이 막 여기저기 들어가기도 해요. 그 블로그에다 글을 안 썼지만 블로그에는 계속 글이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별로 이쁘진 않아. 블로그는 블로그답게 글을 써야 되고 트위터는 트위터답게 글을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낫겠죠. 자, 130페이지 빠른 속도로 한번 쭉 훑어보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반 설정이라 그래서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런 거죠.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설정에 가면 일반 설정이라 그래서 일반 설정의 일반이죠. 설정의 일반. 뭐 사이트 제목 만드는 거 이건 뭐 지난 시간에 계속 했었던 얘기니까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 가입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이건 당분간 받지 말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뭐 똑같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 멤버십을 가입을 받을 수 있게끔 체크해 놓으면은 어디에서 회원 가입을 받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자, 변경사항 저장을 한번 해봤어요. 자, 로그아웃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인데 회원 가입이 있네요. 제가 로그인하면 어차피 저는 주인장이니까 회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주인장에는 제3자가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회원 가입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입할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정민 훈장 이렇게 써야 되나? 가입자명이 영어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훈장 이메일은 이렇게 해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 서당이라는 닷컴 사이트에 워드프레스를 훈장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확인용 이메일이 발송되겠죠. 이 전자우편 주소로 회원 가입 누르면 요거는 기존에 쓰고 있대. 제 거니까 제 건 쓰고 있으니까 못 쓰겠네. 그렇죠? 그럼 뭐 다른 걸 써야 되겠지. 뭐 네이버를 쓰거나 다음을 쓰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회원 가입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누구라도 볼 수가 있게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쓰기 설정도 있어요.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면 일반에 설정에 가면 이제 쓰기 권한을 어떻게 줄 거냐 이거죠. 쓰기를 기본 글 카테고리는 뭐로 할 거냐, 기본 글 형식은 표준으로 할 거냐, 메일 서버 로그인 이름 나와 있는데요. 업데이트 서비스도 있고요. 뭐 이런 거. 이거 뭘까요? 이메일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이메일 서버 있으세요? 이메일 서버? 이게 헷갈리는 거지. 여러분 네이버에 가시면 환경 설정하는欄이 있어요. 개인 사용자 환경 설정에 나오면 거기에 이런 메일 서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우편을 통해서 글을 쓰면 일로 온대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 형식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워드프레스 로그인해서 글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읽기 설정. 한 화면에 10개씩 보여줄 거냐,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줄 거냐. 지금 제 공부방에는요, 여기는 지금 요만큼 보여주고 있는데, 지나간 공부방에는요 몇 개를 보여주냐면은 61서부터 한 100개씩 보이게 됐나? 자,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1360, 1261, 100개씩 보이겠네요. 여기 목록이 100개예요. 제가 처음에 한 10개를 했거든요. 10개를 했더니 이 밑에 이게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한 숫자당 100개씩 보이는 거예요, 목록이. 그러니까 계속 클릭을 해야 내가 어디 강의를 들을 건지를 보는 건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불편해가지고 그냥 100개씩, 500개씩 보기는 그렇고 100개씩 보면은 목록이 쫙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실 수 있게끔. 근데 여기서는 10개씩 보이게끔 해라. 10개씩.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차단하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쓴 글이 구글이나 이런 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차단할까요? 연습할 때. 글 쓰는 연습 잔뜩 했는데 임금님기는 당나귀 기여하고 뭐 이상한 글을 썼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검색 사이트에 등록이 되면 또 그렇잖아요. 연습 삼아 쓴 글인데 그리고 지울 건데, 그래서 그때는 차단을 시켜놓고 연습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나면 이제 이걸 풀고 이제 글을 쓰시면 되고. 네. 토론도 있어요. 토론. 댓글에 관한 설정이래요. 댓글에 관한 거. 그래서 링크한 블로그에 링크 사실 알릴 거냐, 뭐 댓글을 쓸 수 있게 할 건지, 뭐 이거 쓸지 못하게 보면 못 쓰는 거고, 그렇죠? 가입하여 로그인한 사용자만 댓글을 남길 수 있게 할 건지, 이건 괜찮을 것 같아. 굳이 댓글을 남길 사람은 회원 가입하겠죠, 제 사이트에. 그렇게 하면 되고. 댓글 쓴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을 남겨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이 글을 쓰라 그러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뭐 엉뚱하게 글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체크해 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남을 수는 있잖아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저는 몰라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제가 모릅니다. 관리자는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몰라요.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로보드는요, 아이디 패스워드는 모르지만 아이디는 알아요.
저도 아이디는 알 수는 있어요. 패스워드는 모르지. 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갖고 있다가 관리 못 해가지고 털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 댓글을 남기잖아요. 그럼 저한테 메일이 오게끔 해줘. 이건 괜찮죠. 그러면 띵동하고 문자가 올 거 아닙니까? 핸드폰에, 이메일에 뭐 새로운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그럼 가서 봤더니 누가 댓글 남겼대. 그럼 들어가서 보할 거 아닙니까? 이런 관리만 해주시면 되지. 댓글은 수동으로 승인해야 될 건데 이건 낫겠죠. 이 못생긴 놈아 하고 댓글을 썼는데 그게 탁 올라가 버리면 진짜 제가 못생긴 사람 돼버리니까 승인을 해줘야만이.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댓글을 쓸 때 뭐라 그래요? 예, 얼굴은 못생겼지만 마음은 예뻐요 라고 댓글을 남길 수도 있겠죠. 댓글에 대한 댓글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쓰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애들이 있거든. 이제 블랙리스트를 적을 수 있고요. 저도요, 여기다 글을 쓸 때 뭐 18 뭐 이런 거, 뭐 베이비 도그 뭐 이런 거, 그런 이제 글을 쓰잖아요. 글 내용에다. 그럼 차단돼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어요. 게시판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 어느 IP에서, 특정 IP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런 놈들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거든. 그리고 이메일 주소 뭐로 들어온 애들 못 쓰게 막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텀에서 들어온 거 다 막아 이럴 수 있잖아. 앞에 별표는 뭐냐면요, 아무거나 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는 뭔지 몰라. 근데 하여튼 datom.co.kr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차단시켜라. 그러면 뭐예요? 다톰 사이트는 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지. 이게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건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바타를 보여준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모든 독자에게 가능한다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기본 아바타는 뭐 미스테리 인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장 누르면 뭐 글을 누가 쓰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35페이지에 사용자 관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회원 프로필을 설정하는 사용자 관리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용자라고 있어요. 사용자. 저는 지금 사용자가 저밖에 없죠. 근데 이 워드프레스는요, 특징이 뭐냐면 저만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회사의 홈페이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필자를 모집을 해. 중견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하나, 그 다음에 과장 이런 쪽에서 하나, 또 신입사원 쪽에서 하나, 이렇게 또 인턴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을 선발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아이디를 이제 발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사용자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신입사원, 이제 인턴이고 또 한 사람은 신입사원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글쓰니. 그럼 이 사람은 글만 쓰는 거야. 이 내용 구조는 못 고쳐. 그리고 글만 쓰는 게 아니라 글 써놨는데 관리자가 오케이 해주면 이제 글이 올라가는 거죠. 편집자는 뭐예요? 글을 쓰고 남의 쓴 글을 분석할 수도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관리자를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떨까요? 내가 없을 때라도 누군가가 내용을 좀 더 관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샵 매니저는 이 쇼핑몰에 관련된 뭐를 깔았더니만 그게 이제 붙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샵 매니저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뭐야? 그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티스토리는 이제 블로그를 만들면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옆에 글 쓰는 카테고리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를 줘요. 당신은 요 A라는 카테고리에다만 글을 써. 그러니까 신입사원, 뭐 인턴, 살아남기라는 카테고리 하나 만들어 놓고 인턴 중에 글 쓰는 사람을 지정을 하고 너는 여기다만 글을 써 이거죠. 또 중견 직책을 갖고 있는 부장님이라든지 이사님들 중에 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뭐 중견 뭐 고충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쓰게끔 하는 기능들. 티스토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블로그는 어때? 네이버 블로그는 어때요? 나 혼자 내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서 하는 거, 카카오에서 하는 거고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블로그를, 기업 블로그를 운영하실 거라면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아바타 꾸미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설정, 아까 여기 뭐 외모에 가면 우리 테마 있잖아요. 테마. 이 테마. 그럼 사용자 정의하기라는 테마가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테마에 관한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목은 뭐냐? 아까 설정에 있는 일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요거를 뺄 거냐, 넣을 거냐, 이런 거. 이게 들어가서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보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이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 색상, 어두움. 여기 이 밑에 있는 색상이 밝게 나올 거냐, 어둡게 나올 거냐, 아니면 내가 사용자 색깔을 지정해 줄 거냐, 뭐 붉은색 톤을 할 건지, 이런 거. 여기에서 이제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로 선택하면 그런 색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밝은 거로 할 거냐, 어두워 할 거냐,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이 미디어, 헤더라는 건 어디죠? 이쪽 부분인가요? 여기에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유튜브 주소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여기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 유튜브 동영상이 처음에 나오게끔 제가 해놨었어요. 요거. 예. 유튜브로 가보면 거기 요거거든요. 유튜브 주소가 요거예요. 여기 유튜브 주소인데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주소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요 주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것이 어딘가에 뜨겠지. 유튜브 URL을 제가 넣었어요. 다시 한번 초기 화면으로 가볼까요? 닫고, 잠깐만. 네, 저장됐다. 저장이 됐는데, 왜 뭐라 그러지? 저장함. 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정지. 예, 이렇게. 여기 아까 이미지 대신에 뭐가 왔어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온 거잖아요.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올리는 것 뿐이고요. 그렇지 않은, 여기 또 이제 무슨 뭐가 이렇게 올라왔네?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여기 하나씩 넘길 때마다 이상한 그림들이 뜨는데, 잽싸게 다시 가서 이 테마 마음에 안 드는데 테마 사용자 정의하게 들어가서 아까 헤더 미디어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요. 그다음에 저장함. 비디오 아니고 뭐 랜덤화가 이런 거 있네. 그렇죠? 그럼 이미지 그럼 이미지가 다 숨으니까 아니고요. 망했다. 메뉴? 아직 메뉴는 우리가 안 만들었죠. 그렇죠? 다시 얘가 이제 망한 것 같아. 뭘 건드려 놔가지고 예, 요건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되니까는요. 여차하면 이 테마 삭제해버리고 다시 만들어도 돼요. 다시 설정해주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 뭐 중요한 건 그건 아니니까는요. 예. 그래서 그렇게 뭐 헤더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거는 동영상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테마마다 동영상을 넣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뭐 천상 이미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미지 집어넣어야 되고. 뭐 그런 정도 차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2쪽서부터 잠시 이따 한번 하겠습니다. 위젯이란 말이 지금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위젯은 뭐냐 이거죠. 예. 워드프레스는 웹사이트 화면에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위젯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테마와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 테마와 플러그인으로 특정 기능을 위젯으로 제공하기도 한다고 써 있는데, 일단은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저장해 놓고, 자, 외모에 가면 위젯이라고 있습니다. 위젯. 외모에 가서 위젯을 보시면은 저렇게 위젯이 여기 있네요. RSS. 뭐 저는 여기 지금 뭐 우호 커먼스 가격 필터 이런 말이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쇼핑몰 연습을 한번 해보느라고, 테스트 해보느라고 이제 여기 나온 것 뿐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으시죠? 여기 보면 이런 건 있어요. 뭐 글 목록 이런 거 있죠? 달력, 비디오, 뭐 오디오 이런 거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RSS라는 거 있을 것 같고요. RSS 쭉 내려가면 검색 기능이 있을 거예요. 검색은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쓱 올리면 검색을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에 블로그 사이드바라고 써 있는데, 사이드바.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그 밖의 기능. 그 밖의 기능은 뭐냐면 로그인하고 하는 창, 글 목록, 달력 이런 거. 달력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달력. 여기 지금 블로그 사이드바인데 검색 텍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달력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달력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푸터는 말고 푸터. 달력의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이정민 훈장의 흔적, 발자취, 뭐 이런 거. 흔적이라니까 좀 그렇다. 발자취. 그래서 저장하게 눌러볼게요. 자, 달력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여기다 이렇게 사이드바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초기 그 사용자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달력이 어디 있더라. 안 보인다. 뭐가 좀 깨졌다. 제가 원하던 창은 아닌데. 다시 로그아웃해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네. 자, 큰일 났다. 뭐가 없어졌어요. 로그인 창이 없어졌어요. 로그인 창. 그렇죠? 여기에 지금 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이트 항목이 여기 이렇게 떠야 되는데, 요게 사이드바예요. 지금 요게 사이드바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최근 글 목록, 훈장의 흔적 해갖고 여기 이렇게 뭐가 보이잖아요. 이 달력은 뭐냐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다 그 달력이 아니라 몇 월 며칠 날 글을 썼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6월달 가보고 5월달 가보고 2월달 여기 2016년 6월 25일 날 글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5월달엔 글이 없나봐. 2월달에 글이 있었나봐. 2월달. 그럼 제가 2월달 클릭해보면 2월 15일 날 이렇게 글을 쓴 게 있나봐요. 이렇게 글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글 목록을. 다시 로그인 창 만들어서요. 이게 로그인 창이 사라졌나봐. 뭐가 잘못해가지고. 다시 테마를 좀 바꿀게요.
얘를 다른 테마로 바꿀게요. 15, 16, 16 테마로 활성화 시켜놓고 17 테마 삭제 버릴게요. 삭제 버리고 다음에 제가 필요하면 다시 넣어볼게요. 다시 한번 가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정민 훈장의 발자취라고 뜬 거죠. 그러니까 글이 목요일날 제가 글을 썼고요. 지난주 16일날 글을 썼어요. 아직 글 쓴 건 없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날 글 쓴 거를 클릭해 보면 이제 이날 글 쓴 게 보일 테고, 요거 보일 테고, 16일날 글 쓴 거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썼던 거 보이고 이런 식으로. 예. 위치? 이게 뭐지? 사이트 소개. 자, 지금 다시 들어가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요. 위젯 다시 들어가 볼게요. 위젯. 여기 지금 텍스트 위치, 검색, 사이트 소개, 발자취 이런 게 사이드바가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빼버릴 거예요. 이렇게 빼버리면 빠져요. 빠져요. 그럼 사이드바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으로 저장이 됐나요? 다시 가볼까요? 네, 사이드바가 없어요. 자, 로그아웃 한번 할게요. 다시요. 로그아웃 하고 다시 초기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보일 테고요. 로그인 창이 또 도망갔네요. 그렇죠? 로그인 창이 다 없어진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외모에 가시면 위젯에 여기에 기타 그 밖의 기능이 있어요. 그 밖의 기능. 이 그 밖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이 그 밖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로그인 창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밖의 기능이. 그 다음에 달력이 필요하면 달력을 넣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력이 필요하면 달력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본다고 가정을 하면 달력은 뺄까요? 그냥 달력은 빼고 그 밖의 기능 여기다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요런 게 보이는 거죠. 요게 있어야 로그아웃을 하고 차후에 언제든지 로그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때요? 얘가 없으면 요거 슬래시 워드프레스 대시 로그인 .php라고 하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알고 계시면 굳이 얘가 없어도 되잖아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3자도 보이는 거니까 별로 안 좋거든요. 이 사이드바 굳이 없는 게 좋아요. 보기 싫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이드바를 없애는 기능이 좋은데 그러려면 로그인 하기 위한 요거 얘가 하나 있어야 언제든 제가 로그인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자, 외모에 가서 다시 위젯 그 밖의 기능만 제가 넣었고요. RSS라는 건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RSS가 필요하시면 여기다 넣으시면 좋고, 그러면 사이드바니까는 좌우로 나타나는 게 사이드바고, 컨텐츠 하단에다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줄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카테고리 같은 경우도 많이 써요. 사이드바에 아까 우리 그 밖의 기능뿐만 아니라 카테고리 기능도 사실은 있는 게 좋아요. 카테고리는 뭐냐면 글을 썼을 때 이 글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그룹을 지어주라는 기능이거든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그 카테고리랑은 약간 좀 달라요. 거기는 글 목록을 보여주는 거고, 그럼 그 글 목록 중에서 클릭하면 내용이 보이는 거고, 워드프레스에서 카테고리는 뭐냐면은 내가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이정민 훈장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정민 훈장과 연관된 글들이 쭉 보이는 거죠. 그거를 메뉴처럼 네이버 블로그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딱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워드프레스는 그게 아니라
그걸 메뉴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메뉴처럼 만들려면 페이지를 지정한다 그랬죠. 아까 페이지. 근데 페이지는 또 카테고리가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어쩔 때는 헷갈려 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 글 보는 것도 좋아요. 최근 글 보는 거. 왜냐면 최근 글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글을 쓰면 최근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최근 글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왼쪽에? 근데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이 테마 특성상 다른 테마를 좀 볼까요? 요 테마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요 테마로 바꿔놓으면은 얘는 이거 봐. 홈 화면으로 돼 있네.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거 메뉴판이 지금 들어가 버렸네. 여기 또 이 테마랑 방금 전에 사용했던 테마랑은 또 안 어울려. 예. 그러면은 15? 얘를 한번 해볼까? 얘는 어떤 테마가 움직이나?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홈으로 편집이 돼서 그런 것 뿐인데 홈 말고 다른 거로 해도 돼요. 여기에 지금 보이는 화면이 지금 그 홈이라고 설정이 된 부분이 들어갔고 전면 페이지로 들어가서 그런 건데요. 이 전면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은 전면 페이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글 목록이 쫙 떠요. 글 목록이 쫙 뜨거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글 페이지고 이건 전면 페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들면 블로그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글을 쓰면은 밑에 먼저 쓴 글이 밑에 깔리고 나중에 쓴 글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쭉 글을 목록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제일 먼저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전면 페이지라는 거예요. 전면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얘는 지금 전면 페이지가 보이는데 전면 페이지를 놓고 봤더니 그 전에 쓴 글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근 글 보기라는 걸 넣어 놓은 거예요. 최근 글이 여기 쭉 있잖아. 그럼 거기 가서 클릭을 하면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드바를 왼쪽에 넣을 거냐 오른쪽에 넣을 거냐 뭐 그거는 테마마다 달라지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52쪽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이드바에 뭐 검색, 최근 글, 최근 댓글, 글 목록, 뭐 카테고리, 그 밖의 기능 그런 것들이 지금 152쪽 A, B라고 하는 오른쪽 영역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153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는 여기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놓으면 걔가 들어가고 이게 필요하면 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다 아까 최근 목록, 최근 글 이런 것들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그게 이제 들어가고 뭐 카테고리도 필요하면 카테고리들. 근데 카테고리 지금 뭐 굳이 안 쓴 사람들은 뭐 카테고리가 의미가 없겠지만은 필요하면 또 카테고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54쪽에 이 제목을 클릭할 때 뭐라고 써있냐면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을 하고 클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케이. 얘는 관리자 화면이고 요거는 사용자 화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사이트 방문하기 요걸 클릭하면 사용자 화면으로 바뀌었고 그러다가 다시 관리자 모드로 들어오려면 얘를 클릭해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왔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컨트롤하고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새로 하나 생겨요. 옆에 하나 생긴단 말이야.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뭐가 돼요? 세로 창에 생겨요. 세로 창에. 새로운 창에. 근데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새 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관리자 화면이니까 여기서 막 고쳐요. 그러면 여기 와서는 뭐 해야 돼요? F5번 키 눌러야지. F5번 키. 새로 고침. 자, 보세요. 제가 여기 가서 테마를 바꿔볼게요. 테마를 이 스토어 프론트라는 걸 활성화시켰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럼 F5번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바뀌었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여기 와서 테마를 바꿨어요. 시드니로 바꾸면 여기 와서는 다시 F5번 누르면 시드니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두 개를 놓고 하나는 관리자 화면, 하나는 사용자 화면을 지그재그로 쓰자. 지그재그로 쓰자. 그렇게 해서 책에서 154페이지 보면 컨트롤 키 눌러서 제목을 클릭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매번 클릭하면 어떻게 돼? 컨트롤하고 새 탭이 계속 생기겠지. 야, 하나 만들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바꾸고 여기는 미리 새로 고침해서 보는 거고 두 개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마우스를 클릭하기 귀찮으시면요 컨트롤 1번 컨트롤 2번 얘하고 얘가 컨트롤 1번 얘가 컨트롤 2번 여기 하나 더 생기면 컨트롤 3번. 근데 하다가 보면 제가 컨트롤 키 눌러서 휠을 막 굴리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커지거든요. 보세요. 여기도요.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커져요. 아이콘들이. 예, 커지는데 이것들을 원래 크기대로 조절하는 기능이 웹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컨트롤 0이에요. 원래 크기로 딱 바뀌어요. 얘는 컨트롤 1번 하면 1번 창, 컨트롤 2번 하면 2번 창.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는데 키보드로 하는 것도 빨라요. 어쩔 때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 그렇게. 자, 달력 위젯을 어디다 넣으래요? 책에서는 또. 이 위젯 중에 달력 기능이 있었다 그랬잖아. 아까 달력. 이 달력을 이 푸터 1에다 넣나요? 네. 푸터 1에다 넣는 것 같아. 지금 여기는 컨텐츠 하단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나왔네. 하단에 떴네. 여기 달력. 제가 여기다 달력을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그 밖의 기능을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그 밖의 기능이 여기 생겼네. 그 밖의 기능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 밖의 기능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그 밖의 기능을 넣었잖아. 아까 여기다 사이드바에다가. 근데 얘는 사이드바가 보시다시피 어때요? 없지 않아요? 이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을 최근 글, 카테고리 뭐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빼버리면 그리고 여기서 새로 고침 누르면은요 자, 블로그 편집 제목 보이고요. 내용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아웃 하는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밖의 기능을 어디다 넣었냐면 사이드바에다 넣었어요. 사이드바에다 넣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사이드바에 어디 있다는 거죠? 안 보이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밖의 기능은 여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요. 그럼 그 밖의 기능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얘는 천상 푸터에다 들어가야 되겠지. 푸터에다가. 그러면 새로 고침 누르면 여기 밑에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마가 뭐를 제가 건드려서 아까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막 튀어나온 건 알겠는데
얘가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려니까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여러분 상황하고 다르겠지만 제 상황은 푸터 1에다 놔야 되잖아요. 푸터 2에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한번 놓고 여기 가서 세로 고침 눌러보면은 아 여기 붙었네. 아 왼쪽이 푸터 1 오른쪽이 푸터 2인가 봐. 그럼 여기다 넣는 게 나을까? 여기 있는 게 나을까? 그건 모양새대로 하면 되고 요런 아이콘들이 밑에 붙는 거 봐서는 그냥 푸터 1에다가 사이트 소개 빼고 그 밖에 기능 넣고 검색 빼고 깔끔하게 이렇게 놓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죠? 그럼 여기다 세로 고침 누르면 그 밖에 기능이 여기 딱 하나 들어가겠지 이렇게. 저는 이게 가장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위젯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런 거지 메뉴는 사실 꼭대기에 있는 거잖아요. 메뉴를 지금 꼭대기에다 넣을 수도 있고 하단에 메뉴를 넣을 수도 있어요. 꼭대기에 이제 고정된 메뉴가 있고 저는 이제 제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거 말고 얘는 지금 메뉴가 위에 따로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만든 홈페이지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그림 불러오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160페이지 결과를 봤을 때는 테마가 이 테마는 아니죠. 이 테마는 아니야. 얘가 좀 허옇죠? 이 테마가 뭘까요? 여기 테마에 가시면은 이거 같은데 이거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나와 있는 16 같아요. 2016이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있어요. 15는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어요. 얘는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고 얘는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있고 40는 시카마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활성화시키면 얘를 활성화시켜 놓고 여기 가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면 요거 세로 고침인데 이렇게 보이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뭐로? 아까 16? 2016 이렇게 잘 보이네. 달력이 아하 이 메뉴 구조를 아직도 안 했죠. 맞아요. 이건 안 했어. 그래서 안 나올 수는 있겠다. 하여튼 얘를 사이드바로 넘겨주면은 당연히 사이드바에 들어가겠죠. 사이드바에 들어가면 여기서 또 보이겠고 이렇게 보이겠고 지금 그래서 위에 타이틀 제목 넣고 글 쓴 내용들 보이고 그런데 이 배경도 허옇고 좀 보기 싫은 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가면 쇼핑몰을 만들던 뭐를 블로그 웹진을 만들던 그럼 또 그 테마에 들어가서 관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162쪽 한번 볼게요. 웹사이트 기획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마인드맵이란 말이 나왔어요. 마인드맵.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어떤 구조로 만들 거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굳이 이거 마인드맵 프로그램 안 깔아도 되고요. 종이에다가 그리셔도 돼요. 종이에다가. 그런데 종이에다 그리다가 통째로 뭐 변경을 해야 될 때는 새로 그려야 되잖아요.
컴퓨터로 그리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컴퓨터로. 뭐 파워포인트 잘 하시는 분 파워포인트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인드맵이라는 게 이제 제목 집어넣고 나서 항목들을 나열하잖아요. 그 항목들을 이렇게 옮기면 돼요. 퍼즐 맞듯이 옮기면 알아서 따라갑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 그 샘플 데이터 아까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 여기 아까 소스 받은 거 있어요. 여기 가보면 일부 워드프레스 이거는 뭐 우리가 볼 건 아니고 2부 HT 액세스 이거 이 그림 아까 여기 보니까 이 그림이 있네. 이 그림이 있었네. 그렇죠? 그 다음에 3부 가면은 여기에 뭐 무료 로고 이미지 무료 추천 폰트들 포토스케이프 뭐 4부에 가보면 자식 테마 파일 쇼핑몰에 가면은 뭐 이런 그림들 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웹진에 들어가는 그림들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그림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갈 그림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활용 테마와 플러그인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쭉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 시드니도 있고 스토어 프론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옛날 거잖아요. 책이 요즘 거 아니잖아요. 요즘 거로 하니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해보면 나온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인드맵 이 교재 앞부분에 가시면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 163페이지에 엑스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엑스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이 이 안에 다운로드가 됐나요? 엑스마인드가 그 파일질러는 이건 뭐 옛날 거니까 이거만 써도 되겠고 엑스마인드 이거 다 테마인데 플러그인하고 자 163페이지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죠. 뭐 여기 새 탭 하나 여셔가지고요 엑스마인드 www.xmind korea.net 뭐야 www.xmind korea.net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있네요. 요런 거 있습니다. 다운로드 무료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래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라? 돈 내고 쓰세요 이거죠? 여기 있는 다운로드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엑스마인드라는 거 이전 버전 이게 최신 버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얘를 터치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받 173메가네요. 173메가 양 많습니다. 자 다운로드 다 됐으니까 이걸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엑스마인드가 설치가 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는 껐다 키면 다음 시간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저작권 동의하고 특별히 여기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에 만들 거냐? 뭐 하는 걸 뭐 만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껐다 키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여러분들 껐다 키면 지워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필요하신 거라면 엑스마인드를 쓰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스마트폰에서도 쓰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서도 마인드맵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뭐가 좋으냐면요. 스마트폰용은 싱크와이즈라는 게 있어요. 싱크와이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싱크와이즈 앱.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에는 싱크와이즈라는 게 있어요. 싱크와이즈.
syncwis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여기 구글 플레이라고 있는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syncwise라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 있어요. syncwise. 마인드맵 말고 syncwise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이거요.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가장 유명하다 그래도 돼, 얘가. 그럼 얘를 여러 PC에서 사용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요거예요. syncwise PQ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뭐야? 왜 달력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syncwise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syncwise 이제 열려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게 마인드맵이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마인드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인드맵을 만들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하라는 건데요. syncwise 하나 알려드렸고요. 요런 거 뭐 실행해 보면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뜰 겁니다. 밑에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네트워크를 접속할 거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다. 그건 취소해라. 이렇게 여기 로컬 네트워크 공유할 거냐 그러면 이건 취소해라.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여기서 골라봐야죠. 골라봐야 돼. 책에서는 요거 하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 차트 이런 거. 여러분 메뉴판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메뉴판을 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잘 모르시면 우리 중부여성발전소 홈페이지 보시면은 저 상단에 메뉴가 있어요. 자, 교육 안내, 취업 마당, 창업 마당, 자원봉사, 참여 마당, 센터 소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이게 기본 메뉴죠? 그럼 뭐 교육 안내로 가면 부메뉴가 또 있죠? 그럼 취업 마당에 가면 또 부메뉴가 또 있죠?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조직도처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조직도로 사용하면 요 왼쪽에 있는 게 여기 있는 교육 안내예요. 요거 큰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제 전체 화면이고 교육 안내가 요거고 그럼 교육 안내 들어가 있는 이용 안내, 강좌 안내, 수강 신청, 결산, 수강 결제 이런 것들이 요 밑에 또 주렁주렁 매달리겠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너무 옆으로 펼쳐져요. 그래서 과거 줄줄이 사탕 기억나세요? 매달려 있는 척을. 그러니까 여기 메뉴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를 얘는 세로로 나열하겠다. 그리고 각각의 메뉴마다 또 다른 메뉴가 그렇게 쭉쭉 매달릴 거다. 이 책에서는 이걸 해라 이거지. 이거를. 근데 뭐 비즈니스형이냐 뭐냐 할 건데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상관없어요. 예, 만들기 누르시면 이 창이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메뉴잖아. 이게 이제 뭐냐면 홈페이지잖아.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초기 화면이고 여기 뭐가 달려야 돼요? 이제 메뉴판에 이제 줄줄줄 매달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그리라는 거죠. 이제 그리려면 엑스마인드라는 프로그램을 또 배워야 되잖아. 깔끔하게 만들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막 그리는 거는 저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아웃라인 뭐 그다음에 포맷 뭐 여러 가지 있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토픽 다음에 엔터 이런 걸 여기다 집어넣게끔 하는 거 있고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뭐예요? 테두리 이것도 뭡니까? 뭐 마커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다 배워야 되잖아 또. 배우는 거 싫어. 안 배울래. 이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 된다라는 얘기지 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막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했다고 치고
이 책의 165쪽에 보시면 어떻게 쓰세요? 메뉴 구조도 해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뭐를 만들었어요? 회사 소개, 제품 서비스 안내. 이 제품 서비스 안내 안에는 또 네 가지 메뉴가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그렇게 쭉쭉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지 뭐. 그러면 166쪽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사 소개, 제품 서비스 안내, 서비스 채널, 문의하기, 큰 메뉴가 네 가지가 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 메뉴 안에는 제품 서비스 메뉴 안내라는 메뉴 안에는 금주 제품 서비스 안내, 이벤트 안내, 언론 보도, 제품 서비스 가격표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금주 제품 서비스 안내나 이벤트 안내나 언론 보도는 뭐래요? 그쪽은 또 카테고리래. 카테고리래, 카테고리. 헷갈리네. 예, 헷갈려요.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만들어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메뉴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메뉴를 만들기 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고,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메뉴판을 만들지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페이지부터 만들어 갈 거예요. 페이지. 166쪽에 있는 걸 가지고 페이지 만들 거예요. 자, 166쪽에 있는 회사 소개, 그게 대분류죠.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안내, 얘는 또 카테고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걸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럼 먼저 페이지에 가서, 페이지에 가보면 페이지가 있나요?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 뭔가를 설정해 놨거든. 쇼핑몰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무시하고 새 페이지 추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여기는 회사 소개 페이지입니다. 뭐 이 정도만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면 옵션에 슬러그는 있어야 돼요. 슬러그. 화면 옵션에 보니까는 슬러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슬러그, 이 화면 옵션은 창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면 옵션에 가서 지난주는 글 쓰는 화면 옵션을 봤었고, 지금은 이제 처음으로 하는 페이지니까 페이지에 있는 화면 옵션에 가서 슬러그는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슬러그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말로 회사 소개보다는 슬러그를 영어로 쓰는 게 좋겠죠? 컴퍼니라고 하나 만들자고. 컴퍼니 공개하기. 그 다음에 대분류 밑에 서비스 채널이라고 있죠. 제품 서비스 안내는 카테고리니까 아니고 그 밑에 서비스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새 페이지 추가 눌러서 여기다 뭐라고? 서비스 채널. 여기는 서비스 채널 페이지입니다. 하나 쓰고, 슬러그를 또 고쳐야 되겠죠? 영어로 서비스 채널. 이 책에는 그 영문으로 이렇게 슬러그를 고치라는 말은 안 나와 있네요. 우리 지난기까지 공부했던 책에는 우리말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영문으로 슬러그를 고쳐라. 그래서 서비스 채널이라고 제가 영어로 썼어요. 그리고 공개하기. 뭐가 바뀐다? 이 고유 주소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문의하기. 여기는 문의하기
페이지 문의하기는 뭐지 영어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문의하기 아닌가요? 뭐? 예? Q&A. 예, Q&A라고 영어 써볼까요? Q&A 이렇게 쓰셔도 되고, 본래 Q&A는 공부하는 사이트에 가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물품에 대해서 이 물건은 어떤가요? 저런 거요. 그것도 질문 답변이니까 그냥 question and answer 해가지고 Q&A로 보통 많이 쓰죠. 공개하기.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 가격표라는 게 있어요. 제품 서비스 가격표라는 얘는 슬러그를 뭐라고 할까요? 코스트 테이블? 제품 서비스 영어로 길게 쓰면 또 불편하니까 그냥 알아듣게만 쓰면 되겠죠. 서비스 테이블 서비스 가격표잖아. 가격표 그냥 코스트 테이블 코스트 테이블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세요. 그 밑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문의 게시판? 문의 게시판은 사실 이렇게 Q&A인데 문의 게시판이 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까? 문의 게시판은 문의 게시판 전 BBS라고 할래요. 그냥 BBS 옛날 BBS라는 게 뭐냐면 그냥 게시판이라는 뜻으로 쓰는 건데 그냥 저는 그냥 BBS라고 써볼래요. FAQ도 있네요. 그렇죠? 영어로 FAQ 대문자로 쓰세요. 밑에는 슬러그는 소문자로 쓰세요. 슬러그는 소문자로 쓰시고 제목은 대문자로 쓰시고 지금 페이지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페이지를 쭉 만들었어요. 페이지 제목은 뭐가 들어가냐면 잠깐만 이 문의하기는 뭐였더라? 이 문의하기는 아까 Q&A였죠? 제가 문의하기가 두 개가 생겼어요. 제목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어차피 영문 주소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문의하기라고 되어 있네.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다시 하나 만든 거는 보니까는 아까 Q&A라는 거로 주소는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글에 가시면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글에 가시면 카테고리가 있고요. 카테고리를 또 만들어야 돼요. 제품 서비스 안내. 슬러그는 서비스 인포. 그 다음에 금주 제품 서비스 안내. 금주 제품 서비스 안내. 영어 쓰기 싫은데. 서비스 인포 2 뭐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목을 잘 쓰시면 돼요. 이벤트 안내. 여기는 또 이벤트 인포.
하나 또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이거 브로드. 영어를 뭐로 쓸까? 언론 보도. 그냥 콩글리시 쓸까? 보도. 네,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도 만들고 카테고리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아까 메뉴판 구조처럼 만들어야 돼요.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까 페이지 만들고 글에 가서 카테고리 만들어서 대략 만들어 놨는데, 이제 제목을 가야죠. 메뉴판, 외모에 가면 메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 페이지에 가도요, 페이지에 가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게 좋아요.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어디 가서 메뉴판에 가서 할 겁니다. 외모에 가서 메뉴. 지금 메뉴가 상단 메뉴, 저는 무슨 메뉴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메뉴가 있습니까? 이런 메뉴가 없으면 메뉴를 생성하셔야 돼요. 이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167페이지에 메뉴판이 없으니까는 메뉴를 하나 생성하세요 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상단 메뉴라고 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메뉴가 없으시면은 여기다 새로운 메뉴를 생성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다가 메뉴라고 쓰면, 메뉴라는 게 위에도 메뉴가 있고 하단에도 메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상단 메뉴, 하단 메뉴 보통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건 굳이 안 쓰셔도 되니까. 저는 있으니까 안 만들고, 없으신 분들은 메뉴 자체가 하나도 없으면 메뉴를 못 만드니까 메뉴를 하나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든 메뉴를 선택을 하고, 만든 메뉴를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기존에 저는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런 메뉴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런 메뉴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뭐 뺄 건 빼버리고 이렇게 빼도 돼요. 이건 빼도 됩니다. 삭제, 이런 메뉴를 선택을 하고요. 이런 메뉴를 선택하고, 어디 갔어? 새로운 메뉴, 다시 상단 메뉴라고 쓰고 생성. 상단 메뉴에 있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메뉴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면은요,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하고, 메뉴는 굳이 없으면 삭제할 거니까는요, 이런 메뉴들은 삭제하셔도 돼요. 자, 선택하고, 잠깐만, 여기 들어가서 삭제를 해야죠. 여기 들어가서 삭제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이거 메뉴 삭제를 해갖고 상단 메뉴 자체가 사라졌어요. 여기 들어가서 이건 삭제, 이건 뭐 굳이 없어도 되는 거니까 삭제. 자, 그럼 이제 메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상단 메뉴라는 거 안에.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뭐가 있었다 그랬죠? 회사 소개. 가나다 순에 의해서 회사 소개 이거를 선택을 해서 메뉴에 추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회사 소개. 그 다음에 서비스 채널 선택을 해서 메뉴에 추가. 그럼 서비스 채널 들어갔고요. 그 문의하기 또 추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제품 서비스 가격표도 하나 들어가는 거 있었죠? 제품 서비스 가격표라는 페이지가 하나 있긴 있었잖아요. 서비스 채널 위에
근데 이 서비스 제품 서비스 가격표는 제품 서비스 안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메뉴죠. 메뉴가 좀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페이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먼저 회사 소개, 그 다음에 가격표, 서비스 채널, 그 다음에 문의 게시판, 그 다음에 FAQ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문의하기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이 서비스 채널 안에 문의 게시판하고 FAQ가 포함된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얘를요, 보세요. 얘를 잡고 설명하시 옆으로 당기시면 이렇게 밀려나가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기본 메뉴, 거기에 있는 부속 메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테고리도 여기 이제 아까 그 카테고리 중에서도 모두 보기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제품 서비스 안내. 그럼 제품 서비스 안내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얘는 또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애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금주 제품 서비스 안내, 그 다음에 이벤트 안내, 언론 보도, 이거를 다 한꺼번에 추가시켜 가지고, 자 먼저 금주 제품 서비스 안내가 여기 들어가고, 이벤트 안내는 또 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론 보도는 또 거기 이렇게 들어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들쑥날쑥한 거 대충 이해되실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 163쪽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하고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메뉴를 저장을 하면 당연히 어디에? 여기에 그 메뉴가 뜨겠죠. 근데 얘가 사이드바가 이따구로 떴네? 그럼 제가 메뉴를 기본 메뉴를 상단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기본 메뉴를 상단 메뉴를 지금 기본으로 올려놔야 얘가 다시 어떻게 된다?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부메뉴가 생긴 거죠. 그렇죠?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이게 지금. 자, 이제 메뉴를 다 설정을 했고요. 이제 메뉴에 따라서 이제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 문의하기 화면에 떠서 여기에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뭐를 써서 전송을 하면 이제 관리자한테 메일이 가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스마트폰 같으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이제 PC지만 여러분이 제 이제 전자우편 홈페이지 주소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전화 걸기 누르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문자 보내기 누르면 저한테 문자가 와요. 이건 스마트폰 기능이에요. PC에서는 아무리 눌러봤자 에러만 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메일 쓰기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우편 기능이 작동돼서 저한테 편지를 보낼 수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폰용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PC에서 전화 못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용 해가지고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 근데 여러분 거기다 쓰시면 돼요. 코드는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네, 코드는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PC에서는 문의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컨택트 폼 같은 경우처럼 이런 건 되는데 문자 보내기는 안 되잖아요. PC에서는. 여러분 PC에서 문자 어떻게 보내요? 글을 남기잖아요. 우리 보통 사이트 들어가면 네. 글을 남기면 PC에서 답변이 오고 이런 기능은 그건 돼요. 이제 그걸 만들 건데 네. 전화를 직접 걸고 싶을 때도 있잖아, 판매자한테. 근데 여긴 전화 거는 기능이 없잖아요. 이거는 전화 거는 기능이 아니라 문자 메일 보내는 기능이거든요. 이 책에 있는 거는요. 네. 근데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고 싶을 때는 명령을 다시 써줘야 된다고 거기다가. 문의하기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문의하기? 글 남기는 거예요? 글 남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글 남기는 네. 댓글 남기는 거잖아요. 네. 댓글은 우리가 어서 뭐라 그랬어요? 댓글을 차단할 거냐 아니면 남길 거냐. 남길 때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남길 거냐
그런 것들 정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인을 받아야 넘길 수 있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글을 써도 댓글이 안 올라가죠. 관리자가 보고 오케이 해줘야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아무나 댓글을 쓸 수 있게끔 막아놓으면 또 풀어놓으면은 아무나 와서 막 장난삼아 글을 쓸 것 같아서 그 정책이 좀 문이야기를 그러면 일반 회원만 되게 설정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권한.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는 걸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권한을 줄 거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문의하기를 눌러야 되는데 그거 특정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홈페이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홈페이지 전체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 전체 영역에 어느 카테고리만 어느 페이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지. 전반적인 문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 소개 페이지에서 뭐 그건 댓글이라고 하는 거지, 댓글. 네. 그럼 글을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네. 댓글은 정책을 아까 했었잖아요. 네. 댓글을 다 쓸 수 있게끔 할 거냐, 회원 가입한 사람만 쓸게 할 거냐,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선생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지금 185쪽에 고객 문의하기 페이지를 만들기를 누를 때 플러그인에 가서 플러그인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이 책에는 컨택트 폼 7이라는 플러그인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이거 하지 마시고 적어 드릴게요. 여기다 적어 드릴게. WP 빼기 메일 빼기 SMTP 요거 얘를 한번 검색해 볼 거예요. 한번 먼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보면은요 어떤 게 나오는지 여기 있네. 여기 WP 메일 SMTP라는 거 있어요. 요거요. 얘를 설치하라는 거 있죠. WP 메일 워드프레스 메일 SMTP라는 거예요. SMTP가 뭐냐면 메일을 보내주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자, 얘를 검색을 하면 요렇게 뜰 겁니다. 요런 거. 그럼 요거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 설치하시면 돼요. 체크무늬처럼 생긴 거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그냥 설치한다고 전자우편이 가는 게 아니고요.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설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요거를 설정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네이버나 한메일 쓰시죠? 네이버 한메일 아이디 패스워드 알고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로그인해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설정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 설치하는 것만 설치하는 거 그리고 활성화하는 것까지 활성화는 지금 하지 마세요. 활성화하면 또 뭐 설정하라고 하니까는 그냥 설치하는 것까지만 해보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이제 뭐 186쪽에 그런 이제 컨택트 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뭐 보내는 사람 뭐 전자우편 주소 뭐 문의하는 내용 아까 여기 샌드라고 쓸 건지 전송하기라고 보낼지 보내기라고 쓸 건지 그런 글자 쓰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 제 거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기가 네임, 이메일, 메시지 여긴 전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전송이라고 돼 있고 영문으로는 샌드라고 돼 있지. 샌드. 그럼 이것도 이름, 전자우편 주소, 내용 이라고 고쳐도 돼요. 우리말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가지만 돼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할지 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품 가격인지 상품 정보인지 뭐 어떤 건지 그런 목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